방금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오랫동안 못 봤던 강빛날에 지금 아, 얼굴은 네, 안 보여주고 이름만 올라와 있는데 지금 네덜란드에서 아마 접속했어요. 지금 네덜란드에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김수동 선생님은 제가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하여간 고 예. 자, 시간이 가니까요. 아, 준비한 강의안을 가지고 어, 한 7, 80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제가 받은 제목이 부동산 투기의 시대, 주거의 권리는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 그대로 가지고 좀 내용을 저도 공부도 하고 이 강의안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얘가 음, 됐습니다. 어, 이 조금 약간 역사를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토지 부동산 문제에서 상당히 건강한 상태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해방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었다. 뭐 과거의 사회 상태를 또 온전시키려는 그런 정책이었다. 이렇게들 많이 평가했는데 1980년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그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농지 개혁 문제인데요. 농지 개혁, 우리 한국에서 단행됐던 형식의 농지 개혁을 성공시킨 나라가 몇 개가 안 돼요. 한국, 대만, 일본 정도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해방 이후에 이 토지 개혁을 추진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안 되는 성공 국가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뭐 우리의 역량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국내적, 국제적 요소들이 한꺼번에 중첩되는 바람에 농지 개혁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유상몰수해서 그 땅을 농사짓던 소작농에게 유상분배하는 형식의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 농지개혁과 관련해서도 뭐 얘기하자면 한 시간 이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1960년 무렵에 한 20 몇 개국의 토지 소유 평등도와 그 다음 60년부터 2000년 사이 40년 동안의 장기 경제 성장률의 상관관계를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나온 그래프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나라가 대만, 한국인데요. 그 밑에 물론 일본도 있습니다만은 이 나라들이 1960년 당시에 토지 소유가 굉장히 평등한 가장 우리 한국은 제일 평등한 나라였고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그 평등도를 측정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대충 추정을 한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20 몇 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평등했다. 그 뭐 한국과 유사했던 나라가 대만, 뭐 일본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 나라는 40년간 유례가 없는 고도 성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반대쪽 좌하 쪽에 보면 잘 아시는 중남미 국가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중남미 국가들은 자연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은 우리보다 훨씬 낫죠. 나은데 그 60년 당시에 토지 소유 분포가 극도로 불평등합니다. 여기 횡축이 진위 계수인데 진위 계수가 0.9 전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중남미 국가들이 좌하 쪽에 밀집해 있는데 이 나라들의 40년간의 경제 성장률은 뭐 2% 아래.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결국 공업화 초기에 토지 소유의 평등도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 토지 문제에서 굉장히 건강하게 출발한 것이죠. 그리고 국민 다수가 농민이었고 토지라고 해봐야 토지 부동산이라고 해봐야 농지였기 때문에 이 토지 부동산 문제에서 굉장히 건강한 상태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농지 개혁이 성공한 요인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게 성공하는 바람에 한순간에 대지주의 나라가 일제시대는 대지주의 나라잖아요. 그게 뭐 단 몇 년 만에 평등한 소농의 나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작지 그러니까 자기 땅을 자기가 농사 짓는 땅의 비율이 35%밖에 안 됐는데 농지 개혁이 끝나고는 96%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자기 땅을 가진 소농이 편만한 나라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과거에 땅을 가지고 있던 지주층은 다 몰락해 버립니다. 몰락해 버리고 지주층이 몰락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사회가 와야 되고 새로운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힘을 발휘해 가지고는 그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들이 몰락했다는 것은 새로운 경제 발전을 해나가는데 그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세력들이 소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땅을 가진 소농이 편만하기 때문에 이 소농들은 이제는 일제시대 몇 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뭐 새로운 세상이 온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전부 수확량이 자기게 된다. 그전에는 50% 내지 60%를 지주한테 소작료로 바쳐야만 되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전부 자기게 되고 자기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니까 농업 생산성은 올라가고 식량 생산 증가하고요. 그 수확이 늘어나니까 소득은 늘어나고 그다음 적게 쓰고 저축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뭐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축적한 재산을 당시 이 농민들이 그럼 이거 어디다 썼겠냐? 다행히 그 당시 농촌 실지 조사를 했던 사회학자들의 조사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 조사에 의하면 그 농민들 경기도 어딘가를 이렇게 다니면서 농민들한테 물었어요. 당신들 그 재산이 있고 돈이 있으면 어디다가 제일 먼저 투자하고 싶습니까? 뭐 투자라는 말 어디다 쓰고 싶습니까? 이랬더니 1번이 교육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당시 우리 한국 농민들한테 팽배해 있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학교 수가 급증하고요. 학생 수도 급증하고 대학도 늘어나고 대학생 수도 늘어나고 여기서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가 배출이 되고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사회를 이끌고 가는 엘리트로 성장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요. 우리 한국은 최근에 이 사회 엘리트들이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다 농민의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뭐 정치인, 뭐 판검사, 국회의원 이게 다 이렇게 알아보면 대부분이 농민의 자식입니다. 그 농민들이 자기 자식 공부시켜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벌은 돈으로 공부를 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잘 안 되면 나중에 뭡니까? 소도 팔고 또 안 되면 땅도 일부 팔고 이렇게 해서 대학 공부를 시켰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 대학을 우리가 흔히 상아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골탑이라고 그랬어요. 우골탑. 소를 팔아가지고 공부시켰다 이래가지고 그런 그 별명까지 있었답니다. 정치적으로도 농지개혁을 성공시킨 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리는 흔히 우리 세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뭐 부패해가지고 뭐 선거에 나가면 돈 쓰고 뭐 돈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어, 그 유종성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유종성 교수라는 분이 동아시아 3국 그러니까 대만, 한국, 필리핀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 농지개혁을 시행했다 안 했다가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 하는 것을 상당히 잘 분석을 해놨어요. 봤더니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후견주의나 역관주의나 뭐 연줄로 관료가 되고 뭐 학연 지연으로 뭐 선거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약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래 상대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건강했다 하는 그런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이제 성과, 영향을 끼치는 바람에 우리 사회가 아주 놀라운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도 성장을 구가를 하지요. 그런데 그 고도 성장의 성격이 있어요. 이 그냥 성장률만 높았던 게 아니고요. 소득 분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공평한 고도 성장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특징을 가져요. 그렇다면 한국이 그 유례없는 고도 성장, 공평한 고도 성장, 이거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겠나? 그건 바로 많은 사람이 우리 한국의 성장을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그 원인을 잡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 농지개혁이 창출한 아래로부터의 동력, 이게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유력한 원인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 성장의 성격을 가지고 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농지 개혁이 잘된 것만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된 거지만 한계도 있죠. 농지를 평등하게 분배를 했는데 그 평등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토지가 다시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당연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대만하고 차이가 나는 점인데요. 대만은 아마 우리보다도 더 뛰어난 토지 개혁을 한 국가지요. 농지 개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 토지 개혁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토지 개혁을 투 트랙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만이 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순원이라고 하는 사상가의 영향이 압도적이었고요. 순원은 아시다시피 젊을 때 해외 망명하는 동안에 헨리 조지 사상을 접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걸 간직하고 이제 중국이 혁명을 성공시킨 다음에는 헨리 조지의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토지 개혁이
우리보다도 훨씬 우수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평등한 토지권을 유지하는 장치를 두지 못했다. 그런데다가 농지만을 가지고 개혁 대상으로 삼았다. 지금 그 화면이 괜찮은가요? 뚝뚝 끊기지 않습니까? 예, 소리는 잘 들리는데 네, 교수님이 화면이 조금씩 끊기긴 하는데 저희가 뭐 네. 강의를 듣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럼 계속 할게요. 그래서 농지만 개혁 대상으로 삼았고, 다른 도시 토지, 임야, 초지 이런 것들은 개혁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런 토지들이잖아요. 그럼 세 번째 것은 뭐 나중에 이제 농업 발전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잘 출발을 했고요. 그렇다면 농지개혁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 평균적인 한국인의 주거 생활은 어땠을까? 어, 모든 이 농민이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요. 모든 농민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개혁 이후 한동안은 우리 사회에 주거 문제라는 게 없었어요. 다 집 있고 땅 있고 다 그랬다고요. 예. 이거 잘 사람들이 어, 그 모르는데 지금 뭐 우리 한국이 뭐 주거 문제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늘 그랬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랬어요. 예. 다 자기 땅, 자기 집이 있었다고요. 도시에 물론 도시민도 있었으니까요. 도시에 무주택자가 이제 있었겠죠. 도시의 무주택자는 그럼 어떻게 했냐? 집을 주거 마련하는 걸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생각 안 했어요. 내 집 마련 뭐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래가지고 월급 다 쓰지 않고 저축해가지고 목돈이 생기면 집을 사고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단기간에 자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주거 문제는 그렇게 오래된 현상이 아니다. 결국은 공업화하고 급속한 공업화,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문제를 건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태가 됐을까? 우리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부동산 공화국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부동산 공화국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건 저는 박정희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박정희 정부가 이렇게 망치려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들의 정책 때문에 한국이 부동산 공화국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강남 개발입니다. 강남 개발. 강남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1970년대거든요. 강남 개발인데 이 강남 개발을 조금 공부를 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도시 개발을 하는데 그 당시 구획 정리 방식으로 도시 개발을 했어요. 구획 정리 방식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망부질서한 자연 상태의 토지를 이리저리 도로도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식의 어, 도시 개발인데요. 어, 한 80년대까지는 우리가 구획 정리 사업이 도시 개발의 주류였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방식이 강남 개발에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뭐냐 하면 강남 개발 때의 구획 정리 사업은 이 면적이 1구역, 2구역 합쳐가지고 800만 평을 넘어섰다고 하니까 이 구획 정리 사업을 한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이 정도 규모가 없어요. 이게 1등입니다. 압도적인 규모로 구획 정리 사업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거는 손정목이라는 분이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에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요인이 뭐였냐 하면 경부고속도로 부지를 마련하겠다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당시 집권 세력이 정치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구획 정리 이런 아주 광대한 면적의 구획 정리 사업이 추진이 됐다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건설하는 거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냐? 구획 정리 사업을 벌이면요, 이 정리를 하면서 도로 부지가 그냥 나옵니다.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의 구획 정리 사업을 하면 경부고속도로 부지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 경부 그러니까 오늘날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까지 그 부지를 그 부지가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그냥 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구획 정리 사업의 구역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역산을 했던 겁니다, 당시. 그 증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수치에 안 맞으니까 또 구획 정리 사업의 이 구역을 넓히고 몇 번이나 변경이 돼요. 이런 요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정치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뭐 돈이 많이 드는 선거였으니까. 정권이 직접 공무원을 이용해 가지고 강남 지역에서 대대적인 토지 투기를 벌입니다. 토지 투기를 하는데 어떤 방식이냐? 정부 기관을 그곳에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탁 해버립니다. 미리 이제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을 시켜가지고 서울시 구획정리과장 윤모라는 자를 시켜서 땅을 사두게 하고 어느 날을 기해 가지고 정부 부처 아마 상공부죠. 상공부하고 유관 그 기관들을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땅값이 3배, 4배 한순간에 그렇게 폭등하는 겁니다. 이걸 그 윤모라는 자가 팔아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20억을 고위층에 갖다 바쳤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치자금 마련하기 위한 토지 투기 목적으로 구획 정리 사업을 추진을 하는, 그러니까 뭐 그 도시 개발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이 공유 수면 매립 사업인데요. 공유 수면 매립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물이 차이는 곳은 국공유로 한다 하는 그런 법적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강인데 한강이 예전에는 뭐 제방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자주 범람도 하고 뭐 그런 강이었어요. 근데 당시 김현옥이라는 서울시장이 이 한강에다가 강변도로를 건설을 합니다. 이 강변도로를 건설하고 이 사람은 그런 멋진 도로를 건설하고는 대통령을 모셔가지고 테이프 끊게 하고 대통령이 제1호로 달리게 해준 다음에 딱 대통령이 와서 잘했어 이게 두드려 주는 걸 인생의 참 기쁨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 강변도를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집니다. 강변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의 역할도 하지만 제방의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강에 자연 제방이 있다고요. 자연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쪽에 이제 강변도로를 건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안쪽에 그 강변도로와 자연 제방 사이에 움푹 패인 땅이 생기는 거예요. 어라? 이거 희한하다, 이거.
이거 메꾸기만 하면 이게 뭐 엄청난 땅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한강유역 개발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입니다. 이게 바로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공유수면 매립을 하는데 당시 대한민국에서 유력자들은 다 뛰어듭니다. 유력한 건설회사, 뭐 권력자, 뭐 등등등 다 뛰어들어서 한강유역을 그렇게 도로를 건설하고 움푹 패인 땅을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집단 택지를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사이에 대대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거기에 인허가를 받아서 그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뭐 떼돈을 벌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결과 중에 하나가 그 땅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상당히 넓어요. 집단 택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건설한 아파트 단지가 반포, 압구정동, 잠실, 동부 이촌동 이런 곳입니다. 오늘날 서울을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강남 개발 촉진 정책을 펼치는데 사실은 강남이 처음에 그렇게 거기에 구획 정리 사업을 하고 또 뭐 집도 짓고 이랬지만 처음에 사람들이 안 갈라 그랬어요. 그 참 신기하죠. 거기 뭐 도로도 없고 뭐 버스도 안 다니고 뭐 불편하게 이럴 데 없다 안 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강남은 개발하기는 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잘 안 가요. 그래서 1970년대 중반경부터 이제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강남 개발을 어,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오늘날로 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데요. 뭐 예를 들면 개발 촉진지구 지정을 했다. 개발 촉진지구가 되면 부동산 관련 세금을 깡그리 면제해 준 겁니다. 세금 하나도 안 내게 해줘. 뭐 이런 혜택을 준다든지 아파트 지구 제도를 도입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획 정리 사업을 하고 나면 옛날 땅 주인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구획 정리 사업하고 이 소위 환지되는 자기 땅을 받아서 가지고 있거든요. 뭐 100평, 200평, 300평 이런 땅을 가지고 있는 소지주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고요. 땅 주인이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정부는 좀 어떻게 아파트도 짓고 이래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지구 제도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구에서는 아파트 외에는 못 짓는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주들은 그 땅 가지고 있어서 뭐 하겠어요? 다 팔고 나갑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강남 개발 촉진 정책을 펼쳤고요. 뭐 억지로 뭐 강북은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까지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민간에만 맡겨두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가지고 아파트 대단지를 건설을 하죠. 어, 이 대표적인 데가 잠실, 반포 아파트 단지, 도곡동 단지 뭐 이런 것들을 건설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좀 뭐 하여간 군인 출신이니까 그랬겠지만 모든 걸 군사 작전식으로 해요. 그 밑에 이제 중용됐던 사람들도 다 군사 작전식으로 뭐 사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잠실 아파트 단지 이런 거 건설할 때는 뭐 150일 작전, 180일 작전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고 그거를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가지고 신나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자 갑자기 이렇게 한 10년 사이에 개발 사업이 여기저기서 막 벌어지니까 땅값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는 뭐 상상을 우리 제가 이제 어, 기회가 되면 이런 다큐멘터리들이 지금까지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본 수저와 사다리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어른들이 나오셔가지고 이 강남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야, 저기는 100원 했다, 200원 했다, 땅이 이러고 전부 저기 뭐 참외 밭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눈앞에 돈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때 복부인이라는 용어가 탄생을 했고요. 네, 뭐 많은 그 유력자들이 토지 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성공했고요. 뭐 꼭 이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좀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예를 들면 뭐 판사, 검사 이런데 재산이 뭐 대부분 몇십억이에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 판사, 검사 월급 받아가지고 10년 해도 1억 모으기 힘들어요. 그 도대체 수십억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그거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땅 투기했다, 누가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짐작할 수는 있어요. 이거 도대체 저 재산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강남 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사회가 큰, 뭐 상흔이라고 할까요? 그런 흔적이 남았어요. 우선 아파트 공화국이 됐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동산으로 세워진 높은 성, 거기다 교육이 더해져서 교육과 부동산으로 세워진 높은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에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왔잖아요. 이제 못 들어가요, 딴 사람들은. 또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예.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제 뿌리 내렸고요. 그 당시에 서울 강북의 땅값이 25배 올라가는 사이에 강남의 땅값은 대개 1000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야, 돈 벌려면 딴 거 없어. 땅이야, 부동산이야.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뿌리 내려서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업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 산업의 구조가 토건국가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건설업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크고요. 그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우리 경제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건설업이 그러면 잘하면 좋잖아요. 건설업이 잘하면 좋아요. 근데 이 건설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생산과 투자를 통해서 이윤을 얻고 재투자를 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땅값 상승에 기대해서 이익을 얻는 그런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질이 취약하고요. 뭐 조금만 위기가 와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IMF 경제 위기 당시에 우리나라 건설업 가운데 도산하지 않은 기업이 한 개도 없어요. 다 도산했어요. 그 얼마나 체질이 취약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토건국가 이데올로기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이게 뭐 실제로 건설 현장에 종사하고 그 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하고 돈 버는 거 이런 거 직접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돈 벌기 쉬운 게 어디 있어? 그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형성이 됐고 그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된 사람이 우리 사회에 양산됐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명박입니다. 이 사람이 뭐 후보 시절에 대운하 사업이 어떻고 하고 그다음 그거 실패하니까 4대강 사업하고 이 사람은 그거 안 하고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토건국가 이데올로기가 뼛속까지 예, 배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이제 이런 것들이 소수의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야, 이거 뭐,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월급 받아가지고, 아껴 쓰고, 저축해가지고, 10년, 20년 내 집 마련 계획 세워서 하는 거, 이거 다 바보짓이야. 에? 그런 짓을 왜 해? 그래서 우리 국민의 다수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신봉하는 상태가 됐단 말입니다. 이런 나라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국민들이 이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측면도 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건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뭐야, 이 땅값이 폭등을 하니까, 야, 이거 뭐, 이거 투기해야 돼. 자꾸 이제 투기 바람이 불어요. 이제 70년대부터 10년 내지 15년을 간격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붑니다. 여기 투기 광풍이 부니까 막 정부도 당황을 하죠. 막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죠.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이 대책들이 어설프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땠느냐?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게 없어요. 어, 그냥 다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합니다. 이거는 뭐 지금까지도 그래요. 문재인 정부 때도 사후 약방문식. 일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무슨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그런 태도로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경기 불쏘시개로 활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들은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이걸 높이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근데 성장률을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부동산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 불을 질러 가지고 전체 성장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또 펼쳤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부동산 문제가 생기고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고 한쪽에서는 부동산을 이용해서 떼돈을 벌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돈 없고 그런 거 할 줄 모르고 양심적이고 정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제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제는 그전 농지개혁 직후 얼마 동안은 집 문제가 주거 문제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주거 문제가 생겨요. 잘 데가 없어요, 잘 데가. 근데 그렇게 되면 정부라는 게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 관심이 없어요. 노태우 정부 이전까지는 아예 주거복지 정책이라는 거는 없었고요. 노태우 정부에 와서 이제 영구 임대주택 어쩌고 뭐 그때부터 공공 임대주택을 생각하는 그런 정책들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주거 빈곤층 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위주로 그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쳤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데도 대책은 없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오롯이 에, 서민층이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자, 그 와중에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또 제대로 전공법으로 대처했던 정부가 바로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제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운동을 할 때라서 그때 기억도 많고 한데 그때는 몰랐어요. 어, 뭐 민주적인 의식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다 이렇게 하겠지.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그런 정치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꾸 시간이 갈수록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꾸 더 평가가 제 개인 입장에서는 높아집니다. 우선 뭐 이제 부동산 문제,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 다른 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이익, 불로소득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는 한 가지 말고는 없어요. 양도세가 있지만 그건 사후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공법을 노무현 정부는 채택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죠.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시행되는 게 2006년인데요. 이것도 잘 몰라요, 우리 국민들이. 이 실거래가 제도 이전에는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 전원이 거짓말을 했어요. 뭐 다운 계약서 쓴다 이러면 뭐 진짜 나쁜 사람이고 막 도덕적으로 문제 있고 한데 미안하지만 100% 다운 계약서 썼어요. 그 실거래가 제도가 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뭐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과세할 때 그 제도가 이상하게 돼 있어서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을 했죠. 2006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그것도 장기 공공임대, 그냥이 아니고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연 10만 호씩 공급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한 정책이죠. 물론 뭐 공공임대도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뭐 지역 균형 개발 정책 또 추진을 했고요. 이런 기념비적인 정책들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소위 정책 다발을 추진을 해서 성공을 시킨 그런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가 또 나올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뭐 비슷하게 안 했냐? 아이고, 제가 두 정부를 비교를 하면 일일이 다 할 수 있습니다만 택도 없습니다. 에, 그거는 전혀 다릅니다. 아니요? 역시 노무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상징이라고 할까요? 꽃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무슨 뭐 하도 공격을 많이 받아서인지 비교적 양심적인 뭐 시장 전문가 어쩌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예사로 없애야 된다 이래요. 여러분 혹시 그런 소리 들으면 아주 준엄하게 꾸짖기 바랍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종합부동산 문제 많은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하고 통합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순뻥입니다. 거짓말이고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런 소리들이 여기저기 들리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한번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어, 그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그런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너무 엉망진창으로 그냥 부더기로 만들어 놨어요. 문제가 여기저기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종부세는 숨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종부세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종합부동산세로 돌아갑시다 하면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할 것도 없어요. 그때의 종합부동산세를 복원합시다. 그 종합부동산세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요. 아쉬운 거는 이게 이제 부동산 부자들의 이해관계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처음 나온 조어가 세금 폭탄론이에요. 세금 폭탄론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 세금 폭탄론이 조중동에 그냥 연일 보도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거 듣다가 그거 맞는 줄 알고 그건 내면화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들, 1주택자, 서민층, 무주택자, 지방민,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아무튼 이런 그러니까 언론이 무지하게 중요하지요.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거의 어, 마지막에 가면 고립된 상태에서 이 세금 폭탄론과 싸웠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은 국민들이 세금 폭탄론에 손을 들어주면서 그 다음 선거에서 참패를 하죠.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통계인데요. 맨 이 왼쪽에 있는 것은 2007년에 종합부동산세의 세수와 세수 구성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세 가지 범주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세수가 다 상당했고요. 그 중에서 주택 부분이 1등입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수가 격감을 했고요. 이 주택 종부세가 꼴등입니다. 꼴찌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구조가 2016년까지 계속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거는 부동산 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세수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그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 2016년 이 무렵 결국 서울 수도권에 부동산 값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괴롭힌 부동산 투기 광풍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유지가 됐다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 투기 광풍이 일어났을까? 뭐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아이고 모르지 뭐.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잃을 정도로 부동산 값이 폭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노무현 정부의 본투가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끝나버린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개혁하는데 큰 뭐라 그럴까요? 장애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큰 실패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 부동산 값을 세금으로 잡을 수 있나?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세금으로 뭐 안 된다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사실은 저도 뭐 세금으로만 부동산 값을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세금으로 잡힌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뒤에 또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세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자, 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주거 문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게 굉장히 안 좋았다. 이거는 부동산 정책에도 그렇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탐욕의 정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탐심을 적극적으로 자극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업이 뉴타운 사업 아닙니까? 이제 그 지역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을 하면 다 철거해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 근사한 거 지어가지고 나도
그거 한 채, 당신들도 한 채 챙길 수 있어요 하는 이런 환상을 심어준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뉴타운 사업 지구 선정을 위한 신청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루어졌고요. 이 뭐 뉴타운 바람이죠. 그걸 자극한 사람이 이명박이에요. 그 2008년에 총선이 있었는데 이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민주당 가릴 거 없이 플래카드를 뉴타운 사업 지구 지정하겠다고 다 갖다 붙였어. 서울이 당시에 지역구가 48개였는데 40개를 한나라당이 석권합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 없었던 김근태 씨, 돌아가신 김근태 씨도 신지호라고 하는 전혀 듣도 못한 친구한테 떨어졌어요. 뉴타운 바람이 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그 전에 있었던 토지 공개념의 정신은 국민들이 외면해버리고 그랬는데 결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잖아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부동산 값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뉴타운 사업지구 해제해달라고. 해제가 쉽게 되나요? 이미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그 박원순 시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 아무튼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이명박이 끼친 해악이 지대합니다. 자,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요. 부동산은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회 문제가 막 여기저기 생기면요. 어떤 지점으로 딱 집중해서 표출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결국은 결혼 안 하고 청년들이 결혼해도 출산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출생률이 0.7대로 떨어졌다는 거는 이건 이좀 끔찍한 거예요. 누가 뭐 추산을 했던데 뭐 몇십 년 뒤가 되면 대한민국 없어질 거라고. 뭐 그렇게까지 가기야 하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엄청난 위기 상황이 지금 초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배후에 부동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공화국 현상, 부동산 공화국, 우리 한국이 부동산 문제에서 건강하게 출발했다가 부동산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현상에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주거 문제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이다 하는 건데요. 서민층 그리고 중산층까지 포함해서 이들이 겪는 주거 문제는 우리 한국 부동산 문제가 표출되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다. 즉 그게 뭐 유발됐던 거는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인구가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또 지방에서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집중합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투기가 주기적으로 발발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증가합니다. 그러니 돈 버는 데는 부동산만한 땅이나 부동산만한 게 없다 해서 부동산 소유가 소수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죠. 한쪽에서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다른 쪽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주거 문제가 악화되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전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 자기 집 가지고 뭐 어쨌든 그 집의 퀄리티가 어쨌든 간에 여튼 자기가 들어가서 밤에 자고 가족들하고 지내고 할 수 있는 그 주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없었다고 하면 좀 지나치지만 하여간 아주 적었다는 거죠. 근데 이 주거 문제가 사람들의 삶을 옥죄는 대표적인 족쇄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현상과 주거 문제가 바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도시화는 이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도시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도시가 만들어져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여기저기 막 문제가 생기고 또 집도 새로 지어야 되고 재건축, 재개발해야 되고 그런 단계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재개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이 재개발의 성격이 뭐냐? 건설업자의 배를 불리는 거고 또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재개발을 어, 펼쳤다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 사업, 뭐 이게 뭐 서울 수도권 곳곳에서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좀 이렇게 옛날 60년대, 70년대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마을 이런 건 이제 서울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면이 뭐냐? 그 대신에 이제 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섰는데 그 이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옛날에 그 마을에 있던 저렴 주택들, 그것들이 대량 멸실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살던 서민들, 여기에서 새들어 살던 세입자들은 어디로 갔나고요? 어디로 가냐고. 또 여기서 어쨌든 가게 하면서 간신히 먹고 살던 그런 사람들, 자영업자들 어떻게 하냐고요. 이들이 다 전면 철거 과정에서 밀려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때문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용산 참사잖아요. 이 철거 과정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게 극적이면 영화를 보면 다 그런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몇 년이 걸리니까 그 세입자들이 있는데 세입자는 불안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밀어버리니까 집이 없으니 인근 지역의 전월세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러니 서민층, 주거빈곤층 이들의 주거 문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들의 주거 문제가 악화되는데 이게 뭘 위해서 그렇게 됐냐? 결국 건설업자들, 부동산 불로소득자들 이들을 위해서 이 일을 유발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한 가지 조사를 보면 당신 뉴타운 사업지구를 몇 군데 이렇게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정비 사업을 하면 공공임대주택을 같이 짓도록 이렇게 의무 비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그 계획 호수가 기존에 들어있던 세입자 호수의 2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한 70%의 세입자들이 그 지역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이 주거 문제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임대차 시장도 부동산 불로소득자에게 친화적입니다. 전세 시장이라는 게 뭐 여러분 많이 또 생각도 했고 연구도 하고 하셨겠지만 이 전세 시장이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다는 게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죠? 잘 아시다시피 전세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이 금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을 빌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투기 자금으로, 예? 갭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전세 보증금이 투기 자금화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걸 부채질한 게 정부 정책 아닙니까? 전세 대출 확대한다고 해가지고는 전세 보증금이 투기 자금화하는 2016년, 17년 이후 4, 5년 동안의 투기 광풍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이렇게 전세 대출 확대해주고 뭐 하니까 전세금 수준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전세금 수준이 올라가면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갖다 맡기는 돈의 규모가 커진다고요. 고가성이 생겨요. 고가성. 이게 뭐 3천만 원, 4천만 원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4억, 5억, 심지어 10억, 20억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 전세라는 전세 계약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최근에 지금 여기 이철빈 씨도 여기 들어와 있지만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어떤 구조적인 요인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사실 얼핏 보면 전세 시장은 세입자도 원하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세입자도 월세보다는 전세를 원한다 이렇게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 결국은 세입자들에게 재난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자꾸 자꾸 그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거는 에, 빨리 없애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네, 이런 말 안 좋아해요. 이런 말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토지정의 뭐 이런 거 외치니까 누군가가, 제가 TV 토론 나갔더니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저보고 시 웃으면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 정 교수님, 늘그 정의 얘기를 하는데,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나를 그렇게 조롱하더라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말은 사실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가 썼던 말인데요. 제가 하이에크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요 현상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전세 문제에서 생기는 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이거는 바로 이 말이 딱 들어맞는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서민층, 주거빈곤층이 자기가 가족들과 함께 어, 살아가야 될 집, 이제 이게 그 사람들의 어떤 행위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런 부동산 공화국 현상 때문에 이게 생겨난 피해일지인데 그들이 주거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주거권이라는 용어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요. 이게 조금 난감한 면이 있지요. 이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이 현행 헌법에 안 들어 있어요. 예, 주거권이 헌법상 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거권을 그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천부 인권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이거 갖는 거야, 주거권. 사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경제학적으로는 틀린 얘기입니다. 주택은 사적재입니다. 주택은 공동 소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이나 그 가족이 그냥 사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재화입니다. 다만 공공재는 아니지만 다른 뭐 재화와는 성격이 달라서 경제학에서는 가치재 이렇게 불러요. 가치재. 대표적인 가치재의 대표적인 그 사례가 뭐냐면 주택.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특별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거빈곤층이 부동산 공화국이 진행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인정될 필요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 우리는 뭐 토지권을 천부인권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주택이라는 게 토지 위에 세워지는 거니까 토지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주거권을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자산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평등의 폐해가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도 주거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조국 혁신당이 주장하는데 이거는 우리 토지정의 운동의 권리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이거는 복지국가 계열의 권리 개념인데요. 이 복지국가가 정착되면서 성립한 개념이고 이 사회권 속의 중요한 요인이 바로 주거권이잖아요. 이 사회권 개념이 등장하고 확산하면서 또 주거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인정돼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 맨 아래쪽에 보입니다만은 그 여러 나라들은 주거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직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인데요. 뭐 다 그냥 다 생략하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아마도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이 가장 노골적으로 그 부동산 부자들을 옹호하고 주거빈곤층을 외면하고 아주 문제 많은 정책인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그것과 굉장히 닮아 있고 근데 과격한 정도는 이명박보다 더 심하고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아마 저거 파면 안 당하고 2년 더 했으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어, 토건족과 부동산 불로소득자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대신에 이 중산 서민층의 주거 문제를 도리어 악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인데요. 참고인데, 아까 종합부동산세 세수 규모와 세수 구성을 봤잖아요. 요게 아까는 조금 높이 그려졌습니다만 요게 2016년이에요. 주택종부세가 3등이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상태가 계속 갑니다. 2017년, 2018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면서 주택종부세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주택종부세가 아주 급증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구조가 2022년까지 계속되다가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이명박 때와 같은 구성으로 바뀝니다. 나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2021년, 22년, 23년경부터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값이 잡혔다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리 때문이다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요인이 크지만, 이거, 이 요인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렇게 보죠. 그러다가 이 구조가 깨지니까 다시
2024년 5년부터 다시 서울의 부동산 값이 예, 투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 틀린 말입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뭐 세금만으로 잡겠어요. 그러나 세금이 집값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신문 언론에서 세금으로 뭐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니까 진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내면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통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많이 남았는데 이제 시간은 다 갔고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5분 안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금은 안 건드리겠다. 공급을 확대해서 가격을 관리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어요. 어, 근본 원인을 안 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국토보유세라는 것을 자기 브랜드 공약으로 생각을 했고, 그거를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차원에서 해보겠다고 막 하고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좀 겁을 내는 것 같아요. 네, 겁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거 괜히 건드렸다가 또 지지율 폭락하고 정권 내주고 그럴 공산이 크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래서 지금 정책을 하는데 변죽을 울리는 정도로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대출 규제를 강한 대출 규제를 써서 부동산 값이 주춤하는데요. 그거를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비용이 안 드는데 진짜 과다 보유자들은 눈도 깜짝 안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서 보유 비용을 높이지 않으면 이 투기의 힘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거권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저는 이거를 어, 정상만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지금까지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길게 했냐 하면 이 주거 문제로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공화국 현상의 하나의 부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부동산 공화국 현상을 타파해야만 이게 해결이 나는 거예요. 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뭐 주거 보조를 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흔히 비유를 하는데 운동장이 울퉁불퉁한 운동장이 있는데 애가 나가서 맨날 다치고 들어와요. 그 약 발라주고 뭐 위로해주고 뭐 그렇게 해야지요. 근데 또 나가면 또 다쳐와요. 그 운동장을 고르고 평평하게 안 만들면 애가 다치는 일은 매일 생긴다. 이 주거 문제도 그와 유사한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우리 주거 문제 해결하려면 임대주택이 충분해야 되죠. 뭐 그리고 자가주택도 중산층 서민이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가 되면 다 해결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한 축은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서울에 뭐 지금 평균 주택 가격이 14억인가 이렇대요. 그 14억은 무슨 수로 마련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 주거 문제의 상당 부분이 저절로 해결이 납니다. 근데 어떤 정치인도 그런 걸 목표로 내세우지 않아요.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주거 문제를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제시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공공임대주택 아닙니까? 근데 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추진이 됐다는 거예요. 이름도 몇 가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조건도 막 다 달라요.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입주를 할지 몰라요. 예. 정보를 얻고 싶어도 그걸 얻을 수 너무 복잡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정보를 얻는다고 해서 움직여서 신청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주거복지 정책을 재원 문제하고 무관하게 추진합니다. 뭐 기본주택을 뭐 지어주겠다, 뭐 이런 주택 지어주겠다, 뭐 어쩌겠다 저쩌겠다 하는데 이거 다 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 포퓰리즘이죠. 뭐 다 해주겠다 해주겠다 그 누가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근본 원인을 제거하려면 전체적인 정책의 철학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주거 빈곤층의 입장에 서서 그들에게 친화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시행된 주거복지 정책도 뭐가 문제인지 공공임대주택 개혁해야 되는데요. 엉망진창이에요. 이것도 수요층의 입장에서 주거 빈곤층의 입장에서 이걸 개혁해야. 자, 이거는 제가 뭐 자주 얘기하는 거라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하는 거는 어,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인데요. 김윤상 교수님은 지공주의라고 하시죠. 이런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 철학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 환수해야 합니다. 차단 환수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부동산 보유세고요. 부동산 보유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것이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주장하는 국토보유세입니다. 국토보유세 하면 돼요. 왜 못할 게 뭐 있어요? 이 국토보유세라는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음. 그래서 근본적인 정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환수해야 되고요. 에, 철학,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을 정책 철학으로 만들려면 헌법에 기록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헌법을 이 관련해서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 거냐 하는 것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헌법 조항 시항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의지 있는 이번에 이제 개헌이 논의가 될 텐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거 그냥 도입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토지공개념 조항이 122조인데요. 그 122조에서 요거 토지 투기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거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필요한 재량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한다 이렇게 바꾸면 확실한 토지공개념 조항이 됩니다. 자, 요거는 국토보유세, 종합부동산세도 좋은 세금이지만 약점이 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세금으로 가자. 그게 바로 국토보유세고 과세로 인한 그 조세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걸 기본소득하고 연계하면 극복 가능하다 하는 의미에서 기본소득 연계형 국토보유세를 몇 년 전부터 2017년경부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 알려져 있는 그런 정책 대안인데요. 다시 불씨를 살려서 이거를 도입을 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인 종합부동산세하고 국토보유세, 국토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보다 왜 더 나은 세금이냐
하는 거 정리를 한 거고요. 뭐 기본소득 연계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고요. 이건 뭐 상식적인 겁니다. 그 외에 그럼 보유세만 자꾸 가지고 너는 뭐 보유세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가지고는 포착이 안 되는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 하는 거고요. 뭐이 정도 삼중 장치를 만들고 나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자취를 감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주택 공급 측면에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건 아마 우리가 하는 얘기를 기억하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저기 LH가 민간의 땅을 강제로 수용해가지고, 그걸 뭐, 예, 정비를 해가지고 땅을 팔아먹고 집을 지어서 집을 팔아먹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민간 사유지를 강제 수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공공성을 전제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행위도 상당히 높은 공공적 행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결국 이 주택 공급하면서 공공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그게 뭐냐? 결국은 공공임대주택이고 또 하나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을 활용해서 민간 사업자들, 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의 사회주택이고 뭐 이 세 가지잖아요. 예, 이거는 뭐 개념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토지 임대부 주택 얘기하면 뭐 한 가지만 있는 줄 아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장 친화형이 있고요.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것은 토지는 국가가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 임대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토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죠. 그 임대료를 어느 수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친화형이 있고 복지 정책형이 있고 절충형이 있다 하는 건데요. 시장 친화형은 미국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임대료를 시장 가치대로 다 받는 거예요, 정부가. 복지 정책형은 토지 임대료를 시장 가치보다 낮게 받는 거죠. 이건 싱가포르나 뭐 이런 데서 중국이나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좀 입지에 따라서 적절히 섞어서 절충형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금 더 좁혀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흔히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OECD 평균 수준이 한 8%쯤 된다. 그리고 우리도 그쯤 가자. 지금 이미 뭐 해봤더니 8.9%로 넘어섰다. 아니다. 뭐 진짜 공공임대로 봐서는 6%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을 하는데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목표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레디칼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 부동산 공화국이 진행이 되면서 이 주거 빈곤층이 겪어온 주거 문제, 주거의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 고통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OECD 평균이라는 그 막연한 수치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정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유럽에서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나 20% 30% 되는 그쪽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정책 목표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왜 우리가 그 무슨 실체도 없는 OECD 평균 그런 데 맞춰가지고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 최근에 이제 그걸 통합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실제 통합 공공임대주택도 공급되고 이러는데요. 아직까지 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하면서 그 입주 대상을 넓히고 임대료 결정하고 뭐 이런 쪽에 정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수요자가 이걸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정보가 없고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게 공모 신청 방식으로 하니까 그런데요. 이걸 대기자 명부를 통한 배분을 해야 된다. 한번 대기자 명부에 올려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통보가 하는 것이죠. 거기 따라서 배분을 하면 되지. 그리고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가 이게 중앙정부가 되고 LH가 되고 하니까 이게 지역 사정에 안 맞는 공급이 이제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결국 슬럼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온갖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친화적인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사회주택, 우리 김수동 선생님 와 계시지만 사회주택 하시는 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건 뭐 애를 쓰는데 불안하기 이를 데 없잖아요. 이 법적인 지원 체계가 확실하게 갖춰져야 되고, 그래서 걱정 없이 이분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참고 도서인데요. 왼쪽에 두 개는 제 책이고, 맨 오른쪽 것은 이 책 참 좋더라고요.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하는 책인데요. 그 말고도 뭐 요즘 그 누굽니까? 최경호 선생이 쓴 사회주택 책도 있고, 뭐 이 관련 책들이 많이, 김 선생님은 책 내신 거 없어요? 경험이 많으실 텐데. 아무튼 이 관련 책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만 한몇 권만 살펴보면 이 문제가 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이 제가 1시간 반이나 했네.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어, 질문해 주시면 질문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씨가 아주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귀한 강의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긴 시간 동안 집중하셨으니까 한 2분 정도 잠시 물도 마시고 그래서 30분까지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잠시 2분 동안 이제 물도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은 닫을까요? 네, 교수님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짧은 시간이지만 물 한 잔 드시고 오셨죠? 네, 긴 강의 시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교수님께서도 호지정이 또 정책 전문가로서 주거권의 또 관점에서 또 새롭게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질의응답을 할 텐데 9시 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좀 더 시간이 많으면 좋을 텐데 교수님 강의가 또 집중되게 진행돼서 일부러 좀 끝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좀 서두에 교수님 질의응답을 먼저 꺼내겠는데 교수님 인터뷰를 사실 저는 뭐 많은 경로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지만 내가 이게 네, 소리가 네네. 조정을 했는데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네. 설비님, 예, 좀 괜찮으신가요?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설비님이 잘 정리해 주셔서 인터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교수님의 여러 언급 중에서 가장 저는 좀 인상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이 좀 탐욕적인 것도 있지만 또 양면적으로 또 선한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을 트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구체적인 정책 문제에 있어서도 그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탐욕으로 이제 전체 분위기가 흐를 거라는 그런 과도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교수님은 또 오랜 시간 또 이 운동을 해오시고 정책 전문가로서 그런 사람의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교수님이 이제 이 운동에 뛰어들게 된 계기 역시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의 문제에서 또 시작을 하셨는데요. 근데 저희가 또 다 같이 존경하는 헨리 조지 역시도 결국에 그것이 핵심 문제로 봤기 때문에 이런 사회운동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안타까운 거는 교수님 강의에서도 잘 정리해 주셨지만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되게 전공법을 택했고 너무 중요한 개혁을 했지만 그 결국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탐욕의 흐름을 막지 못했고 그 사회 기저에 있는 그 사회 운동, 아래서부터의 운동이 함께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기득권의 저항에서 밀려났던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목사,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결국 이 운동을 끌어갈 수 있는 주체 형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의 문제,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좀 종교의 역할을 어떻게 좀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좀 어두운데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오래 운동을 해오신 분으로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희년 함께는 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컨텐츠 면에서는 뭐 이 이상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기도 하고 수준도 굉장히 높고 어, 또 수단 방법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좀 영향력이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저희 영향이 약해서 이재명이 막 과도하게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는 헨리 조지도 그렇게 말했고 톨스토이도 그렇게 말했고 대천덕 신부님 책에 봐도 그렇게 말하고 늘 그 소수이고 힘이 없고 약하고 이 반대쪽의 힘은 너무나도 막강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도무지 싸우면 안 되는 늘 그랬던 것이고요. 그런데 힘이 약한데 약한 사람들이 이기는 때가 있다고 봐요, 저는.
계속 그 포기하지 않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 역사의 어떤 변곡점에서 그 목소리가 딱 접점을 이룰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해방 이후에는 조봉암 선생이 활동했던 바로 그 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 노무현, 이정우, 예, 이분. 근데 그 접점이 있어요.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당시에 토지정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가만히 있으라. 우리 강현진 자매, 오래간만이에요. 저 자매는 아마 좀 기억할 거예요. 어, 우리는 지금의 희년 함께보다도 훨씬 더 미약하고, 뭐가 있나요? 근데 그 당시에 뭔가 딱 접점이 일어났어요.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강했고, 예를 들면 저는 그 당시 토지정의 시민연대에도 관여하고 경실련의 토지주택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만나가서 막 압력을 가하러 국회로 가요. 그래서 경실련 사람들 몇이 앉아 있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경실련은 우리하고 얘기가 되는 단체인데 그 토지정의 시민연대는 그건 안 되겠어요. 이러고 그렇게 의식을 할 정도로 영향력이 그때는 제법 강했죠. 예, 그래서 지금 내용상으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접점이 이루어지는 걸 결정하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참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하나의 접점이 일어나면 다시 생각지도 못했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헨리 조지도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접점이 일어나는 순간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못 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헨리 조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거 못 보면 어떠냐? 뭐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났다가 모두가 어느 순간에 가야 되는데, 그 갈 때 캄캄함이 자기 앞에 가로놓여 있는데, 그때 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온다면 그 이상의 것이 어디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여러분은 그 마지막 기대는 게 있잖아요. 해보고 열심히 하고 또 그래가지고 빛을 보고 영향력을 발휘하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아무것도 안 되면 나중에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칭찬해 줄 거니까 그것도 됐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러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건 내가 잘 알아요. 지금 하는 대로 계속 하시라. 네, 특별히 이 자리는 우리 희년학교 활동가들도 다 있는 자리여서 되게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관 대표님 어떻게 또 교수님 강의 듣고 한마디 질문 좀 드리시죠. 지난번에도 그 신연평화 빌딩 오셔서 예, 격려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힘이 됐는데 오늘 또 그렇게 지지하고 응원해 주셔서 활동가 포함해서 또 회원분들 많이 오셨는데 예, 많이 힘이 되고 또 선배님들이 또 길을 닦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오늘 역사를 쭉 주시면서 중간중간 또 이제 성토모, 토지정의 시민연대 이렇게 좀 선배님들이 그때그때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고 또 지금도 저희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희 지금 이때에 좀 더 깨어서 우리가 좀 내야 되는 목소리, 또 해야 되는 주장, 그리고
새롭게 시도해야 되는 것들 가열차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질문 사항이 있지는 않고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대표님으로서 적절한 발언 해주셨습니다. 소감입니다, 소감. 예. 네, 다른 분들도 자발적으로 질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 해서 좀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 이 노무현 정부나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부동산 정책의 이제 그 키맨이라고 하면 이제 김수용 교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많은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그나마 다행히 이제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이제 이 막을 내리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아직까지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서 누가 컨트롤 타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 이제 과거와 같이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통제될 수 있는 수준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럼 현재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뭐 공감을 하고 동의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 갖다가 현실에서 그거를 정책화하고 이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좀 필요한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아, 음, 아무 어떤 주위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치인들 중에도 우리의 주장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정치를 하는 사람도 공감을 해요. 제가 어딘가에서 강의를 했더니 그분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인데 자기도 공감한다고.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았을 때는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맞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동의하기가 쉽습니다. 쉬운데 결국은 이제 정치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정치인들이야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표를 생각하면 이거 했다가 이거 다음 안 되는데 뭐 이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어 나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인데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적극적으로 국토보유세 지지했다가 지금 대통령이 이제 코앞에 오니까 싹 말 안 하고 그렇게 된 경우인데 그래도 결국은 정치인을 움직이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목소리를 들어야 당신 득표에도 유리하다는 것을 그런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자꾸 얘기하고 옆에 그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주변에는 다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 국회의원들이 또 만나는 사람들도 다 그런 뭐 부동산과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무주택 서민들, 그리고 사회가 좀 정의롭게 갔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 맨날 그 소리만 듣다가 결국은 아 이건 뭐 그쪽으로 가는 게 맞겠지. 괜히 내가 이쪽으로 갔다가 응? 표에 도움도 안 되고 응? 뭐 그런 길을 내가 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 그 유명한 기독교 사회운동가인데 그 사람 말로는 에, 정치인을 움직이는 깃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라고 했는데 정치인의 행보를 결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누구는 할 거고 누구는 안 할 거 그런 거 없다고 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목소리, 압력, 그게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토지정의 운동이나 이런 거는 너무 힘들어요.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목소리가 계속 나와야 정치인이 그걸 의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바뀌게 되고, 사명감을 가지게 되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에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정치인 뭐 대통령 하겠다고 이러는데,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캠프에서 아주 초라할 때 이렇게 정무를 했던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뭐 별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진보 개혁 진영의 교수들을 이렇게 해서 좀 와서 강의를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도 원래부터 그렇게 잘 알았던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정치인들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뭐 어떻게 해볼 거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정치인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럼 절대로 그렇지 그렇게 그런 움직임이 없고 그런 목소리가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그 사람. 그래서 우리 김수동 선생님 하시는 그 운동도 무척 중요하고 그게 하나의 큰 목소리로 자리 잡으면 좋겠고 또 이런 우리 이철빈 씨가 하는 운동도 또 하나의 큰 목소리로 자리하면 좋겠고 또 희년함께도 또 그렇게 하고 이것들이 이런 목소리들이 또 지금은 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고 하니까 하나로 합쳐져서 강한 힘을 발휘하는 쪽으로 가면 뭐 그때쯤 되면 정치인들은 그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손에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희연학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인식하는 시간인데요. 이제 5분 남아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빛나라의 자매님은 지금 혹시 화면을 켤 수는 없나요?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의 시간 아마 지금 반은 낮을 것 같은데요. 조용민 운영위원장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근데 아마 화면을 켜실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저도 큰 위로가 됐는데요. 우리 희년학교가 참 부족하지만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더 잘하라는 의미로 잘 부탁드리고요. 잘 안 하는데 잘하라고 하지 않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 예. 네. 우리 김지만 우리 팀장님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 우리 간사님이랑 대표님이랑 철빈 형제님도 저희랑 지금 코업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만 우리 팀장님은 또 내년에 결혼도 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창창하게 또 운동을 책임져 가셔야 되는데 특별히 또 교수님한테 질문 없으신가요? 아, 네. 저 아까 재광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번에 직접 이제 오프라인 강의로 뵙고, 또 격려를 많이 또 해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그때 힘을 또 얻고, 지금 계속, 어, 희망 함께 활동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저는 이제 결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제적인 문제가 더 이게 와닿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제 집을 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참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공화국의 이 문제들이 네, 뼛속까지 깊게 예, 다가오는데 제 일이다 생각하면서 예,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네. 오늘 강의도 정광수 교수님이 쭉 이 부동산 공화국의 어떤 우리나라 역사의 이야기들 막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네,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정 교수님은 구체적인 정책 연구자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희년함께 입장에선 되게 어찌 보면 정신적 지주 내지는 예언가적인 어떤 신앙의 역할을 되게 강조하는 그래서 희년함께가 혹시라도 신앙적 부분에서 좀 중심을 잃지 않을까 또 염려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십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저 더욱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오늘은 강의가 워낙 잘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은 없었던 걸로 알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동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사실 김수영 교수의 어떤 변화가 납득이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종부세를 설계했던 분인데 문재인 사실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책임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교수님의 견해를 듣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현 교수는 사실은 그 도시재생이 전공이죠. 그걸로 이제 하기도 했고 하는데 참여정부 때 청와대 근무하면서 이정우 교수님 밑에서 이제 일을 했던 비서관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보유세 강화 정책의 입장이 선명하니까 그걸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어, 역할도 했고 그리고 참여정부 마치고 한동안 저하고 아주 긴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부세를 옹호하는 책도 같이 쓰고 굉장히 동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어느 땐가부터 좀 뭐 하는 말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유세 뭐 이런 거 너무 강조하면 안 되고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타협적인 뭐 타협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때쯤에는 김수영 교수가 욕을 먹었죠. 좀 폭언적 왜 넘어갔나 뭐 이런 소리도 하고 들리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양반 비중이 너무 커졌어요. 너무 커져가지고 거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제가 그 부동산 대책 발표문을 보면 야 이거는 너무 김수현의 채취가 강하다 하고 느낄 정도로 그 압도적인 영향을 끼쳤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래 저기 보유세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게 그 사람의 지론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도록 비판하는 칼럼도 여러 편 쓰고 이랬는데 그거를 좋게 안 받아들이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나는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결국은 뭐 정책 실정까지 되면서 정책을 망쳐버렸는데 이제 뭐 더 이상 그 사람이 부동산 정책에서 자기가 발언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청와대에 그렇게 있으면 뭐 좀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위에 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일체 그런 게 없어요. 참여정부 때는 안 그랬어요. 제가 뭐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앞에서도 오사대책 발표할 때 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뭐,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교류가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뭐 지식인을 만난다는 소리도 없고 내가 그래서 느끼는 느낌이 이 사람이 좀 교만하구나. 예? 자기가 다 안다. 뭐 나만큼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짐작인데. 예, 그래서 비판을 하면 그걸 경청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결국 그래가지고 실패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안타깝지요. 아주 성격도 좋고 똑똑하고 뭐 그쪽 분야에서 지식도 굉장하고 이런데 이상하게 그 역할을 그렇게 하고 말아버렸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네. 네. 예. 나는 우리 저 강현진 자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뭐 들으면서 항상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왔지만 뭐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사람들한테 설명하라면 그렇게 막 설득하거나 그렇지는 못하지만 묵묵히 그냥 기도에 참석하고 뭐 그냥 강연 있으면 듣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교사인데 뭐 일상생활에서 제가 뭐 이런 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제가 운영위원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네, 가까운 사람에게 그 생각을 전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그 잘못된 걸 전하고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김대중 대통령 얘기했듯이 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말하는 거는 힘이 있다고 그래요. 눈에 안 보이지만. 말을 이렇게 내뱉는 거는 힘이 있다고. 이게 네, 파동이 돼서 퍼져나가는데, 그러니까 말을 해야지. 예를 들면 뭐, 음, 토지불로소득은 나쁜 거야. 차단해야 돼.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데요. 그리고 특히 교사신데,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그 일이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서울역 근처에 사무실에 계실 때 그때 사모님하고 같이 다 뵙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네요. 오랜만에 그랬었지.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랬었지. 예. 우리 강현진 운영위원님은 사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실천하고 계셔서 실천하면서도 또 어떻게 실천할지를 고민하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교사들이 굉장히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주제든 교사 대상으로 강의하라 그러면 아주 즐겁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강의를 해놓으면 이게 파급되는 효과가 엄청나니까. 여러분도 이 교사 대상의 어떤 강좌랄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개발해 보세요. 오늘 강의 너무 구체적이고 좋았고, 또 하나. 예, 말씀하시죠. 이제 마지막 예, 우리 이소영자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근황은 가끔씩 확인을 하는데 예,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그 근로소득 시대의 그 북콘서트 이후로 맞아요, 네, 맞아요. 교수님 강의 오랜만에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예, 어, 그래, 들으면서 그 근로소득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셔서 몰랐던 부분도 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 주거권이 더 절실히 필요하게 더욱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요즘 또 애정이 많으셔서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해서 또 더 훈훈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교수님 늘 또 좋은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또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옛날에 자매님이 박수를 치시네요. 네, 얼굴을 못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바이바이.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가세요. 네, 네. 뵙겠습니다.